저는 돈 많이 벌려고 벤처기업가가 되겠다는 1년만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네, 정치는 참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정치인들 중에서 그 민주당에 계시면은 의원들 중에 보면은 뭐 학생운동하시다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도 참 많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식사하면서 물어봐요. 제가 정치 왜 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운명처럼 다가왔다. 시위하다가 얻어맞고 욱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하시는 거지만은 어떤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왠지 지금 여기서 내가 이걸 끌어내지 않으면은 내 자식 세대에게까지도 이런 민주화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가는 것이 너무 서글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믿기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정치인들 여러분 뉴스에서 볼 때는 정치인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에 연루됐을 때 그들을 욕하면서 뉴스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치인들은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봐도요. 한 300명 정도 국회의원이 있으면요. 21대 국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은 정말 문제돼가지고 의원직 그만두시고 이런 분들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될걸요. 사실은 300분에 290이면은 괜찮은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정치할까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드리게 될 말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치를 바라볼 때 대한민국이 너무 지금 프로야구 경기 보듯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빨간 팀과 파란 팀을 나눠가지고 삼성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가 현실에 붙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정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것보다는 좀 더 복잡한 우리 현실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게 정치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강의를 좀 구성해봤습니다. 이번에 동탄에서 제가 선거운동할 때 사진인데요. 옆에 이제 우리 중학생들이 참 제 유세차를 좋아하더라고요. 어릴 때 여러분 세대는 방구 쫓아다니는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동네 그 소독 차량 지나가면은 붕 쫓아다니던 그 제 어릴 때 기억인데 유세차 보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번에 제 유세차에 음악도 저희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아껴볼까 해가지고 AI한테 유세송 만들어 그리고 왔거든요. 유튜브 가서 검색해 보시면은 좀 비트가 남다릅니다. 유세 음악이랑. 자, 이렇게 우선 표현해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양대 정당이 결국에는 이어져 내려온 것은 두 갈래다. 산업화 정당과 민주화 정당. 산업화 정당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민주화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두 개의 서사가 있죠. 민주화를 위해 쓴 민주화의 영웅, 그리고 산업화의 영웅들을 세워가지고 그 영웅으로부터 파생된 정적 자산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포항제철을 짓는 박태준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5.18 당시 광주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정당들을 상징하는 어떤 이미지가 되어버렸죠. 근데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요. 저는 제가 85년생인데도요. 저 두 가지 아젠다가 이제는 시한이 다 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두 분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진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퍼컷 세레모니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선거에 임하셨고 이재명 대표는 질세라 이렇게 그 무궁화 발차기 이 스탠스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선거를 치르셨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과 산업화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냉정하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력은 저희가 이력서를 쓸 수도 있어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셔가지고 유복한 과정에서 잘하셔가지고 9번 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검사로 임관하셔가지고 50세가 되는 해에 결혼하시고 그리고 검사로 공직하시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죠. 이력서가 아주 간단해요. 공무원으로 그냥 계속 26년 동안 일하신 이력밖에 없습니다. 산업화에 기여한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면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송무도 맡으셨겠지만은 민주화에 기여하셨다는 흔적은 제가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을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각각 산업화 정당과 민주화 정당인데 이 두 분은 산업화와 민주화 이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요.
노무현의 친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신께서도 민주화 당시에 역할하셨던 분이었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만 보신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산업화 영웅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여식이잖아요. 결국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는 상태에서 각각 당의 지도자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은 진짜 맥락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를 걸고 이제 당선되셨고요. 그거는 산업화와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치에 가까운 어떤 법가에 가까운 이론을 들먹이면서 나오신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장점을 잘 알지만은 행정가로서의 이제 훌륭한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장을 하면서 돈 버는 것보다 어쨌든 돈 쓰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복지 정책이라는 걸 설계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없었던 가치를 서로 새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뭐 되게 좋게 평가합니다만은 이게 하여튼간 지금 정치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격변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결국 이 관성을 벗어나가지고도 이 정당들이 이걸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느냐. 우선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제 3년차가 다가가는 2년이 지났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는 오늘 기자회견도 하셨지만은 제가 여기서 이분을 가리키면서 공정한 분인가, 상식적인 분인가 물으면 여러분의 평가가 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치는 지금 국민의힘의 아젠다로 결국 꽃을 피우진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그런 어떤 복지나 기본소득이나 이런 과제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의 재정 상황이나 아니면은 저출산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아젠다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지금 아젠다 상실 상태가 온 겁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뭘 보여줄 거야가 정책적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구호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표를 주시면은 저 사람을 잡아놓겠습니다. 네, 이거로 귀결되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을 감옥에 보내겠습니다가 정책의 아젠다를 대체하는 그런 구호가 된 것이죠. 우리가 진짜 이 두 분이 정말 너무 격렬한 대통령 선거를 치렀던 기억이 있는데 대장동 세 글자 말고 뭐가 남았나요 지금?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중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는 있나요? 놀랍게도 윤석열 정부 3년차가 다 돼가는데 예, 한번 해보시죠. 아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은 윤석열 대통령도 잘 모르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의 그러면은 교육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들어본 적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선거를 이렇게 큰 선거를 치렀으면은 적어도 경제 철학, 교육 철학, 안보 철학 정도는 저희가 그 유력 정치인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분이면요. 저는 기억해요. 예전에 2012년에 제가 처음 대통령 선거를 도왔을 때가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신 선거였는데 그때는 기억나는 구호들이 있었습니다. 경제 민주화, 예,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생각에 떠오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하면 통일 정책 하면은 나중에 우선 취임하시고 오지만은 통일은 대박. 예, 사실 구호에 가까운 것이긴 하지만은 뭐가 그런 슬로건들이라도 기억에 남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향하는 정치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그려지지 않고 개별적인 정책들은 나오죠. 25만 원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예,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철학을 보면은 경제에 대한 인식이 좀 빈곤하다는 게 느껴지는 발언들이 있죠. 뭐 마을에 돈이 하나도 들어온 건 없지만은 경제는 살아납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기축통화국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사실 유권자들이 이제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점인데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한계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 감옥에 넣겠습니다. 이것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정치의 목적이라는 건 시대 정신을 잘 표현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치권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개혁신당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개혁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밖에 없게 된 거는 지금 제대로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한번 열거해 볼 텐데요. 우리가 돈키호테를 이제 세르반테스의 문학으로 이제 접하죠. 돈키호테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낭만도사 같기도 하지만은 보면 황당한 사람이거든요. 자,
돈키호테는 이상한 사람. 자, 돈키호테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돈키호테는 본인이 먼저 기사라고 착각을 합니다. 본인은 그냥 건달인데, 그래서 술집에 가서 술집 주인한테 이렇게 이걸 받습니다. 네, 기사로 임명받습니다. 그 다음에 적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평화로운 마을에 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풍차가 빙빙 돌고 있는데 저것은 거인이다. 이러면서 거기에 돌격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는 말이 허접한 말인데 이거는 명마라고 생각하죠. 명마 로신한테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본인이 사모하는 여인이 그다지 뭐 매력적인 여성은 아닌데 머릿속에서는 둘시네아 공주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착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혹시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한 인물이 떠오른다면은 굉장히 이건 대한민국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냐? 저는 돈키호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없는 적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그런 어떤 능력이나 역할을 망각하고 본인의 조언자들도 허접한데 돌격하면서 사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건데 지금 이게 대한민국 정부 여당이 보이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통령과 내각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게 벌써 2022년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이념 아닌 민생. 저는 이게 대한민국 지도자 입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보통 거꾸로 나오죠. 보통 이념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텐데 이념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로 시작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결국 나왔던 거는 네. 민생의 어려움이 안 풀려 송구. 이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념이 더 중요하다고 기세를 올릴 때는 언제고 오늘은 민생이 안 풀려 송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혼란기에 빠져드는 거겠죠. 그리고 그때 보면 공산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정치에 있어가지고 아까 시대 정신을 먼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적합한 해법을 내놔야지만 정치가 생산적이게 되는 것인데 우선 대통령께서는 이념이 중요하다. 그 이념이 중요한 이유는 공산 전체주의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셨어요. 여기에 계신 수백 명의 학생들 중에서 본인이 취업한 데 있어서 공산 전체주의를 위협으로 느끼는 분 혹시 계십니까? 냉정하게 없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취업 안 되면 여러분 노력이 부족해서지 공산 전체주의의 위협 때문은 아닐 거다. 이게 냉정한 판단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국시로 이걸 내거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참 요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용기 있는 또 네티즌이 또 가가지고 공공기관에다 물어봅니다. 왜냐? 공산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자기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에 가가지고 질문합니다. 공산 전체주의의 뜻에서 알려주세요.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의미와 공산 전체주의의 의미를 구분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2023년 9월에 국립국어원 사이트에 누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용감한 공무원이 3일 뒤에 온라인 가나다에서는 어쩌고저쩌고 중얼중얼 문의하신 공산 전체주의는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의미를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 굉장히 용감한 공무원입니다. 압수수색 당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근데 대통령께서 국시로 내세우는 용어 자체를 국립국어원도 모르는 근본 없는 국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다, 대한민국이. 지향점 자체를 대한민국이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공산 전체주의가 삶의 위협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대통령 히틀러에 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은 우리 현실에서 어떤 문제의 해법의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면은 국민들의 주의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뭔가 이상하셔가지고 저런 표현을 쓰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여러 가지 난제들이나 이런 풀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뭔가 먹잇감을 던지기 위해서 저렇게 쓰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60년생이신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90년대생 아니면 2000년생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삶이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생산적인 정치를 향해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희한한 용어들이 많이 예전에 나왔어요. 뭐 주이시 볼셰비즘이라고 하면은 유대인 볼셰비즘이잖아요. 근데 이건 되게 이종 간의 결합이거든요. 공산 전체주의 같은 그런. 근데 이런 용어들이 항상 어떤 그런 인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사용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생산적인 여러 아젠다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여기에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남녀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정설처럼 되어 있는데 남녀 갈등을 이준석이 만들었나요? 왜냐면 저는 그렇다면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가 왜 말하냐면요. 이미 2017년에 국민일보에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사회 갈등이 무엇이냐를 조사했거든요. 우리 보면 역사적으로 지역 갈등 있죠. 네. 그 다음에 경제적 계급 갈등 있겠죠. 그런데 그때 이미 2017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20대에서는 성 갈등을, 그 당시 젠더 갈등, 성 갈등을 1위로 꼽았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 가지고 정치권이 인식하는 게 좀 늦었던 거죠. 그래서 2018년쯤 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게 터져버리게 됩니다. 갈등이 잠재하고 있다가 우리가 잘 아는 강남역 사건, 뭐 이수역 사건, 뭐 해화역 사건, 다 사건자가 붙은 것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이제 공론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라디오 나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답했던 이준석은 어느새 이제 젠더 갈등의 선두주자로 돼가지고 이렇게 이 분야를 다루게 됐습니다. 사실 전 젠더 갈등에 잘 몰라요. 예, 저 원래 컴돌이거든요. 저 컴퓨터공학과 출신이거든요. 제가 젠더 갈등에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야에서 하여튼간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요즘 굉장히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많은 사회 갈등들이 이제 양산될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민주화의 면에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맞아요. 우리나라는 정치 민주화 상당 수준으로 이룩한 나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풍요를 이룩한 나라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정치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다룹니다. 미국도 어느 정도 그 두 가지가 완성된 다음부터는요.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수렴하고 남은 거는 결국 낙태에 관한 관점이 어떠냐 이런 것들 아니면 인종 갈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이제 아니면 DGLT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지 차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가지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유권자도 그에 따라 가지고 투표를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도 그게 왔어요 이미. 대한민국도 그게 왔고 젊은 세대에게 이미 그게 왔는데 사실 오늘 대통령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주옥 같은 말씀 중에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단어만 주목하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저출생부라는 걸 만들기로 하셨다. 근데 용어의 의미 부여하죠. 저출산이라고 하느냐 저출생이라고 하느냐. 근데 이런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PC주의라는 것도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은 결국엔 대한민국의 이제 젊은 유권자들은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됐다는 거고 정치권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우선 최근 들어서 많이 등장하게 된 이준석의 등장과 함께 굉장히 많이 사용되게 된 혐오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이준석은 거의 뭐 혐오주의자의 원상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회과학을 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 혐오의 정의에 대해 가지고 한번 혹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있나요? 혐오나 차별을 얘기할 때 혐오를 하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스테레오타이핑이라고 하죠. 싸잡기가 선행돼야 됩니다. 예. 나는 이준석이 싫어. 이건 거를 갖고 우리가 혐오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 나는 이준석이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싫어. 이렇게 되면은 한국인에 대한 혐오가 되는 겁니다. 한국인이라서 싫어하는 거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럼 여기서 그걸 또 연습 문제를 풀어가지고 제가 분명히 했던 말은 뭐냐면은 저는 전장현이 지하철을 막고 시위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제가 적어도 미국에서 배웠을 땐 이건 혐오의 요소가 전혀 없어요. 예. 왜냐? 저는 보수 안보단체가 지하철을 막아도 저는 싫거든요. 저는 지하철을 막아 세우는 행위 자체가 과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싫다고 지적한 것인데 결국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사회 문제를 다루자고 했을 때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반응이 뭐냐? 너 혐오주의자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60년대, 70년대를 겪어오면서 똑같은 게 있었죠.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통일에 대해 가지고 조금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으면 우리 뭐라고 했죠? 빨갱이. 북한과 다른 거죠? 빨갱이. 예.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물론 사이즈는 좀 바뀐 것 같은데 단어 한마디로 매우 중요한 사회적 논제들을 억누르는 것을 잘 해왔어요. 금기시되는 단어들을 많이 만들어 왔던 거예요. 성경을 많이 만들었던 거죠.